디렉터 양은영입니다. 제 직업, 함께 하고 있는 직업과 우리 왜 유산한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얘기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과거에 현재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아마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에 건강과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진행자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마 한 주만 뒤에 하더라도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오늘까지가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개강하거든요. 지금 수업 시간이 딱 월요일 11시예요. 여러분들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강의가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혹시 내가 영양제를 섭취하고 건강에 관심 가진 지 3개월 미만이다 하신 분 있으세요? 아, 네, 여기 드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그 이상 또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 두 분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분의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건강을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건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성인이시고 자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는 것, 또 내 가족, 내 자녀분의 건강도 내가 지켜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아마 모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찾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내 건강, 나의 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포 영양이라는 이야기이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세포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양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채워왔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8년 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이제는 영양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영양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세포 영양의 힘을 내 몸속에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크게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가장 관심사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요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국민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을 40대가 지나고 나면 따르신 분들은 30대 또 소아에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40대가 넘어가는 중년 이후부터는 이런 질병들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이 아닌 내가 어떻게 이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 너무 관심 많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오늘 다 6분만 계세요. 네, 평생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이 다이어트 도대체 요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 없을까? 네,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신다고 하면 그 방법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사람들이 아프다, 아프지 않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과거와 다르게 아프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건강의 개념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어요. 아프지 않은 걸 넘어서 활력도 넘쳐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몸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청순 가련한 그냥 마르기만 하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여성의 미의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근육도 있고 탄탄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의 가치, 건강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한 80세까지 되면 평균 수명이 80세였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다 보면 크게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노후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의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100세다, 120세다 하면서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 아프면서 노년기를 맞이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약을 드시면서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가 보고 자라고 있고 또 내가 그런 부분들을 또 케어해드리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의료비의 수준이 노년기에 이런 아프고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로 인해서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프고 나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걸 경험했지만 이제 태어나는 10대, 20대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10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산다는 걸 알고 있어서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 건강을 많이 가져가는 50대, 60대보다 30, 40대보다 10대, 20대의 청년들이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계치에서는 젊은 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늦었냐? 아니겠죠.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알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고쳐내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도 기술자에 의해서 고쳐지지만 기계는 녹슬고 하면서 거의 수명이 다 정해져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체라는 거 훨씬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에 지금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내왔지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노년기의 질병, 관절염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국민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 외에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질병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암이 사망 1위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혈관 질환입니다. 이 3위에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혈관 질환이 나에게 딱 노출되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평생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국민병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예요. 너무나 쉽게 그냥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조절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지만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매년 전 세계 사망의 인구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벌써 3년째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전 세계 코로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너무 무서운 질병이라고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2,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숫자와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한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어야만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고 의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당뇨병은 고치기도 쉽지 않고 또 환자들이 걸리고 싶지도 않은 이런 질병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바로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당뇨에 의해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또 발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하게 사망을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질병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병원을 다 들락날락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병원을 자주 찾는지 통계를 보니까 급성 기관지염, 우리
감기 걸리면 기관지염하죠. 목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대부분 그 병명 뒤에 염이나 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염증, 통증이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 몸에 이러한 통증이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신호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이 아픈 걸 달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목이 아프고 왜 내가 다리가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염증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염증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외부로부터 나쁜 세균이 들어오는 걸 보호하기 위해 나타내는 면역 반응이지만 이 염증이 단기간에 치료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혈관이나 장기에 쌓이면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혈관 내에 독소가 작용을 해서 혈관벽을 손상을 시켜서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뇌혈관으로 가게 되면 뇌졸 중요한 혈관성 침해를 일으키게 되고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호흡과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인데요. 미세먼지와 홍사 등의 작은 대기오염 물질이 폐에 바로 흡수되면 몸에선 이 물질을 없애기 위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내장 비만을 부르는 음주 역시 염증주의보 관련 대상이고요.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 역시 체내 염증 수치를 20%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현대인들은 이른바 염증 유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위협하는 만성 염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영상을 보니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오염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또 먹거리, 또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이런 환경에 다 누구나 노출되어져 있어요. 결국 내 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그게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사실 염증 반응은 우리가 면역 세포가 외부 침입 물질을 방어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외부 세균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바로 염증 반응인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급성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발열이 나고 퉁퉁 붓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미세한 만성염증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요인으로 지금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성염증 유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네, 아니겠죠.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안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통으로 있습니다. 소화계도 있고 골격계도 있고 이런 계통을 또 들어가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조직 안에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졌을 때 우리 몸 신체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 세포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융합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작용을 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고 혹은 다리 한쪽 끝에 못이 찔렸을 때 아프다, 그리고 출혈이 나면 빨리 그곳으로 혈소판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서 상처를 아물게 하죠. 이 모든 일들이 1년 내에 우리 몸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신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하는데 이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 산소, 영양소.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많이 살았어요. 순수한 물을 섭취했는데 우리 지금도 다 테이블에 커피, 음료 한 잔씩 다 있으시죠? 네. 물보다 이런 음료수를 먹는 생활 습관이 더 많아진 게 현대인들이고 공기 환경 오염 너무 많이 나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자동차에도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이 공기도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산소, 정수기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쓰고 그럼 우리 영양소
음식에 있어서는 어떤 필터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잘 지키면 나머지들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양소예요. 물과 산소에 오염물질이 섞여서 우리 몸에 들어왔더라도 내가 세포가 갖고 있는 영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기능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물이 들어오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빠르게 배출해내는 능력을 우리 세포가 자발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 잘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영양소들을 우리가 잘 먹고 있는지 보면 그 전에 이 영양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이나 공기 오염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포들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손상되면 세포는 스스로 세포 자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근데 모든 세포가 사라지면 우리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좋은 영양을 채워주게 되면 바로 손상받았던 세포들이 다시 건강한 세포로 바뀝니다. 실제 실험을 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를 배양을 해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듯 이 세포들도 영양 주스라는 것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데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주게 되어 있어요.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왼쪽에 손상받은 세포처럼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세포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배양 주스를 주게 되면 다시 건강한 세포로 바뀌거든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학창시절을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 몸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낸다고 생각했고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이 영양소의 필터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3대 영양소 그리고 이것들을 잘 태워서 우리 몸에 쓰이도록 생체 이온율을 높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잘 먹는다고 챙겨 먹는다고 하지만 현대인들한테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우리 몸에서 잘 쓰이고 나면 당뇨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당이 잘 쓰이지 않고 혈액에 남아도니까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요소나 이런 것들이 독소가 쌓이지 않고 통풍과 같은 질병들이 요즘 많이 찾아오고 있죠. 바로 아미노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지방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때 근육 사이사이 각 조직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고 거기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계속 분비가 되어지고 독소가 쌓이게 만드는 일인 거죠. 결국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은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 중에서 잘 쓰이지 않고 부산물로 남아서 내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비타민 미네랄을 이런 대량 영양소와 맞게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불균형하다고 하니까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미네랄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13가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천연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먹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유는 구조는 똑같지만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들은 추출할 때 주변에 우리 생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과 함께 끌려져 나오게 됩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 비타민C 하나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10가지, 15가지가 함께 모여서 기능을 할 때 자기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합성한 것은 비타민C 하나, 비타민 B군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의 역할을 최대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을 드시고 미네랄을 드실 때는 균형에 맞게 우리 몸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균형을 포뮬러로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8가지를 모두 함께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1회 권장량에 비해서 1000%, 4000%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 어차피 부족하면 빠져나갈 것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유는 우리 세포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해 전술처럼 많이 우르르 그냥 쓸려 들어가게 많은 양을 넣어줘야만 그 중에 일부 내가 필요한 만큼 세포 안으로 넣고 나머지는 버리더라도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잘 담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칼슘 너무 중요하다, 뼈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칼슘, 아이 성장을 위해서 칼슘을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는데 칼슘만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결핍이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과도하면 다른 하나를 배출하는 거죠. 반대로 마그네슘만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몸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칼슘, 마그네슘, 또 아연, 면역력을 위해서 아연 제품들 많이 또 약국에 사서 아이들에게 주게 되는데 아연도 부리와 마찬가지로 균형 있는 배합으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서 먹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골고루 균형 있게 넣은 종합 비타민의 형태의 영양제를 섭취하라. 그 종합 비타민은 한 개의 한정으로 간편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최적 권장량을 다 함유하고 있는 4개에서 8개 정도의 정제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해야만 내가 정말 필요한 오늘 하루 영양소들을 다 먹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얼마큼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고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필수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세요? 음식을 통해서 드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 속에 비타민, 미네랄들이 과연 과거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위는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에 무려 19ton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에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미네랄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신체의 생리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우리 현재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는 8년 전 이 영상, 이 내용을 듣고 완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음식을 통해 우리는 영양소를 섭취했고 정말 좋은 음식을 골라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잘 챙겨 먹었거든요. 제가 과일 가게 VIP였어요. 10만 원, 20만 원어치. 왜냐면 과일 안에 아이들이 야채는 잘 안 먹어도 과일은 달콤하니까 먹잖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과일도 그냥 막 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딱 듣는 순간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잘 챙겨서 균형 있게 넣어줘도 계속 아프고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은 많았거든요. 도대체 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도 할 수가 없어서 포기 상태였을 때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 일인지 많은 학자들이 과거와 현재 토양 속에서 자란 그런 영양소, 식품들의 영양소가 이렇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 다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학 비료를 주게 되니까 질소, 인, 칼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키운 야채를 우리가 먹다 보니 뭐가 많아지냐면 신장 질환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신장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미네랄을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걸러내면서 힘든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이제 빠르게 쇠퇴가 되어지는 거죠.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농작물, 우리가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많이 먹었지만 오히려 그게 이런 화학 비료에 의해서 좋지 않더라. 그리고 과일에 비타민 많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햇빛을 차단하고 이런 빛을 주고 빠르게 재배하다 보니까 비타민이 다 합성되기도 전에 노랗게 빨갛게 익기도 전에 어떤 인위적인 화학 성분들로 숙성시키는 이동 중에 숙성시키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음식으로 이제는 다 채울 수가 없겠구나. 반드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나 보다라는 것을 8년 전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김성철 박사님, 약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시죠. 우리가 귤 20개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귤 20개 시금치 19달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몸 위에 안에 넣을 수 있는 양으로 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음식으로만 채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질 좋은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들이 대량 영양소를 잘 생체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나이아신 40mg을 먹기 위해서 쇠고기 13접시. 네, 우리 그 먹방에 있는 많은 분들은 드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러한 양. 더군다나 저는 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300g을 먹으라고 하면 엄청나게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식품 선호도가 달라서 이러한 영양소들의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이런 생굴이나 혹은 생산의 내장,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버섯류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타민 D를 먹을 수 있는, 내 몸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통해 합성해야 되는데 다 가리고 선크림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면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국민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2015년에 전 세계인들이 감춰진 기아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튼튼해 보이고 체중도 많이 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몸속의 세포 안에는 이렇게 굶주려 있는 영양소들이 있다. 저희 아이들이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우량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건강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 문을 들락날락 했어야 하는 그런 면역 상태를 가졌다는 거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인들 비타민 D 말씀드렸는데 평균 4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의 양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이 뭡니까? 15 정도의 전 연령에 걸쳐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부족한 혈중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비타민 D 농도와 혈중 농도가 현대인들은 많이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핵. 결핵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비타민 D 혈중 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마비, 골절, 골다공증.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에 매우 중요하니까 뼈 건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40 평균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유해성 독감이나 고혈압, 골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유방암, 당뇨, 또 췌장, 각종 암 종류, 호르몬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80에서 100 나노그램 높은 양의 비타민 D를 혈중에 가지고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라고 이런 논문 표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타민 D가 우리 몸 세포 전체 골고루에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피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몸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예요. 자가마약 질환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면서 그 종류도 엄청 희귀병이라고 해서 나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선인데 이 건선 환자는 10나노그램도 채 되지 않는 혈중 농도 비타민 D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에게 4개월 정도 100나노그램 이상 높은, 그러니까 아유로 따지면 굉장히 만아유가 넘고 실제 이분의 혈중 농도가 100나노그램이 될 때까지 꾸준히 섭취를 했는데 저렇게 저 비타민 D 하나의 섭취만으로도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진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비타민 D쯤, 비타민 C쯤 크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어? 이것이 누적되고 축적되었을 때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세포 영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되는 7대 영양소의 많은 부분들이 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매우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영양소들을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이 필요한 양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영양소가 하는 일 중에 우리 비타민 D가 하는 역할도 봤지만 최근에는 이 오메가3, 요즘 오메가3 안 먹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이 오메가3가 혈행 개선, 치매 예방, 눈에 좋은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암세포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양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루 이틀 3일 4일 오메가3에 의해서 암세포가 사멸되어지는, 식단에 대해서 사멸되어지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그 암세포에 있어서 평상시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나의 면역력에 의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에 의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높여주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와 이런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어떻게 사멸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도당과 비타민 C는 이렇게 화학 구조가 아래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가 빨리빨리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 많이 가져갑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암세포죠. 그런데 정상인 세포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조절을 스스로 잘 해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C만 들어와서 건강을 유지하는 정상 세포. 마구마구 비타민 C를 포도당인 줄 알고 막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비타민 C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활성산소,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독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정한 양은 우리 세포를 증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양은 세포를 이렇게 사멸시킵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나 죽어야겠다 하고 폭파되어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결국 우리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벤션에 가서 사노비브 면역건강이라는 그 세션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오늘 강의한 내용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가장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핫한 이런 것들을 하거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면역에 있어서 이 비타민 C의 기능을 반대적으로 하는 아이가 바로 설탕, 당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료에, 음식에 설탕이나 당뇨, 특히 액상 과당은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살찌게 만드는 주 원인이죠. 이 설탕이 비타민 C와 포도당이잖아요. 비타민 C와 반대 작용을 해서 세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반대한다, 억제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제발 당을 섭취를 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비타민 C가 중요하듯이 반대로 내가 포도당이나 당 음료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암세포가 생겼을 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만들어지는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특히 우리 아이들 달콤한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서 적게 먹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버드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 굶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건강한 쪽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많이 먹고 위쪽에 있는 것은 적게 먹어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고 음식을 이렇게 잘 좋은 걸로 먹는다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타민, 미네랄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돗물에서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마시라고 하면 뭐 싫다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싫다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고,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가 없다. 이 영양으로, 세포 영양으로 지금은 기능의학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능의학 병원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이 아니고 부작용이 수백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 세포 영양을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죠. 그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포 영양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건강의 주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도 알고 이 영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8년 전 이 책을 통해서 이 세포 영양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세포에 공급하면 우리 세포는 자체적으로 병들었던 것도 다시 건강한 상태로,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올바른 영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최근에 만난 분이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 처음 저를 만났을 때와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는데 늙지 않는 우리 미라를 막 만들었잖아요. 평생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최적 영양을 해주면 늙지 않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분의 메시지에서 뭐 칭찬을 겸해서 하신 거였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이런 세포 영양에 이렇게 중요한 결과물들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포 영양, 당 영양소, 또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어느 하나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근육을 만드는 게 본인의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방이 생기면 안 되고 근육이 떨어지면 안 돼서 음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은 전혀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은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야채 과일은 섭취하지 않고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본인의 근육을 키우는 데만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편식, 골고루가 아닌 편식은 건강에 이상을 만듭니다. 그 학생은 지금 24살이거든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제가 혹시 호르몬
호르몬 이런 거 조사해봤냐, 탈모가 있느냐, 전립선에 이상이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하면서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인데 잘못된 영양 관리로 인해서 호르몬이 가장 왕성할 때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한대요.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더니 젊은 20대가 무슨 남성 호르몬을 고민하냐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몇 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먹고 건강을 유지했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제가 가이드해준 방법으로 근육도 빠지지 않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 또 성인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 많은 정보에서 잘못된 정보가 맞는구나 하고 내가 하는 순간 내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올바른 정보를 주는 사람이 그 학생 주변에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저의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서 또 듣고 하는 학생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골고루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야 된다. 살을 빼기 위해서 지방을 안 먹고 뭘 안 먹고가 아니라 다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가져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족한 영양소, 이제 영양제 필요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96%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다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약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방송에 나오면서 면역에 중요한 비타민 C, 비타민 D 여러 가지 이런 영양소들을 많은 분들이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건강에 도움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데 왜 건강 지수는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런 가이드라인, 좋은 원료, 필수 영양소, 생체유효, 천연, 또 파이토케미컬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한지 우리 일반인들은 그 제품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비타민 비교 가이드라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이고 많은 영양학자들, 기능의학자들이 영양은 이제 필수인데 어떤 것을 골라 먹을까라고 할 때 이 책을 참고해서 섭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떤 영양제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어떤 영양제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학자들 중에 한 가지 영양제를 너무 오래 먹지 마세요. 쉬었다 먹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제들 중에 간을 힘들게 하는 독성이 있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첨가물이 들어있는 영양제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몸에 간에 쌓일 수 있는 비타민 A를 과도하게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리고 철분 영양소들은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따로 내가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종합 비타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먹으라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학자들이 그 기준치를 이 책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여 년 동안 발행이 되어져 있고 어린 영양제부터 이제 1600개가 넘는 영양제까지 분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 사람 건강을 위해서 이거구나 한번 나오면 그걸 쭉 가이드라인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왜 4, 5년마다 이렇게 새로 책들이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 신제품을 추가하기 위해서일까? 새로 업그레이드되면 리뉴얼문으로 추가된 제품만 넣어도 괜찮겠죠. 그런데 계속 이 책들이 재발행이 되어지는 이유들을 보면 현대인들의 건강 수준이 4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도 다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 기준치가 이 책이 편찬될 때마다 다 다릅니다. 비타민 D를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비타민 C를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각 영양소들마다 최적 권장량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회사의 제품들이 다시 재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재평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재평가에서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최고의 좋은
데라고 이제 선정된 것이 바로 이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종합 비타민인 거죠. 독성도 없고 또 체력 영양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효능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여기에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성분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먹고 멈춰야 되는 영양제들이 아니라 꾸준히 평생 내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반찬과도 같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영양제를 8년 동안 먹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건강한 삶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영양소들을 음식을 통해 영양제를 통해 섭취했을 때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러려면 먹은 음식이 코로 들어오는 것은 이 기관지로 가지만 입을 통해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이 장을 거쳐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장이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나쁜 것들은 빨리 배출하고 변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좋은 것들만 우리 몸속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장입니다. 근데 이 장의 구성이 부패를 많이 일으키는 내 장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효와 소화가 잘 되는 과정 그런 장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민하고 여러 가지 뇌 관련 질환도 이 장이 잘 건강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 시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 어떤 질병이 생길지 예측도 할 수 있고 예측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있는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특히 요즘은 크론병이나 이런 궤양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가지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산균, 좋은 유산균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바꿨더니 장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이 유산균 하나 넣어줬는데 이런 질병, 건강의 수준을 이렇게 바꾸나? 놀랍죠. 그런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이런 영양의 균형을 가져가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소화 기능이 잘 갖춰져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몸 전신 세포로 전달해 주는 것은 혈액이 해주고 있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딘가 막히고 그쪽에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전신 순환을 도와주는 혈액 순환이 우리 건강의 마지막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현대인들이 건강을 가져가는 가장 필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나의 건강, 아팠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들이 다시 예전에 아주 상쾌하고 건강했던 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닥터 마이로 웬치 박사님이 본인의 저서에서도 얘기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세포 영양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죠.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고 하면 이제는 선생님한테 사진 찍고 싶으셔서 없으시다고 하면 마지막에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눈만 열면 옆집에 있는 분도 우리 집에도 있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국민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런 성인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만 걸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류할 때. 그런데 이제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다. 그리고 이 세포가 기능을 잃고 노화돼서 생기는 이 질병이다. 대사가 안 돼 생기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닉네임들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질병들이 왜 생기는지 보면 아까 우리 영양소 얘기할 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대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쓰이지 않고 남아도는 찌꺼기들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이 남아도니까, 지방이 남아도니까 또 혈압에 있어서는
혈관에 뭔가 깨끗하지 못해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 혹은 혈관을 이루고 있는 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원인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는 것은 나하고는 별개의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에 대해서 당이 딱 모르게 되면 일단은 혈액에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해요. 그럼 혈액에 포도당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그 포도당은 혈관을 막 타고 돌아다니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럼 두 개가 딱 결합해서 세포한테 가면 세포가 인슐린이 문을 툭툭 두드리죠. 포도당 데리고 왔어, 문 열어.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에서 ATP라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도당 당 나빠 하면서 아예 끊으시면 안 되고 필요한 양만큼은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인슐린이랑 같이 와서 아무리 세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액에 계속 포도당이 떠돌아다니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전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혈관벽을 점점점 두텁게 해서 고혈압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혈당이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 몸은 빨리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라도 저장시키자 해서 중성지방으로 이 포도당을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막 살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막 살이 찌는 일이 생겨요. 똑같이 먹어도.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당 조절이 혈액에 너무 당이 많다 보니까 내 몸이 살기 위해서 2차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은 당뇨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빨리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그런 약들이 당뇨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뇌도 필요하고 근육에서도 포도당이 필요한데 몸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다 지방이나 몸 밖으로 빼내는 약을 먹어버려서 혈중에만 당이 없어. 그럼 어떤 결과를 영향인 거죠? 몸은 허약해지고 기능, 피부 기능 점점 떨어지고 먹었는데도 저혈당 쇼크라고 하면서 혈당이 부족했을 때 영양이 부족했을 때 오는 우리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 몸에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어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왜 인슐린이 포도당을 가져와서 세포 문을 두드렸는데도 얘가 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식습관 중에 연신 계속 그냥 수시로 계속 먹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리고 야식들. 인슐린을 과도하게 많이 분비하게 되면 세포가 너무 많은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우리 늑대소년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의 민감도를 낮추는 거. 그래서 당뇨를 처음 없애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근데 이제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 저혈당 쇼크가 오실 수 있는 상황이신 분들은 길게 하시면 안 좋고 약간 굶는 시간들을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엄청 배고프다라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는 것들을 연습하시고 드실 때 한꺼번에 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고 적정한 양, 우리 몸에서 해소할 수 있는 양이 적정한 양을 드시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져가셨을 때 점차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고 당뇨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당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잘못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 몸에 망간이나 크롬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도 세포 안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대사되어 쓰이지 않아요. 세포에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 필수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도 당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망간, 크롬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하지 않은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적으로는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예방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우리가 위험하다는 부분. 고지혈증이 위험하다는 거고 막 약을 주죠. 지방을 녹여서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데 고지혈증은 사실 질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혈액에 지방이 이제 많이 녹아져 있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혈액의 속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이 지방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혈액에 있다가 내가 항산화 성분이 별로 없어. 그러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끈적끈적해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있다가 덩어리가 되면 혈관을 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혈관벽에 짜르륵
붙으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수축 이완이 잘 안 되니까 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영양소예요. 얘가 비타민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잘 섭취하시게 되면 지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치적인 거, 높다 낮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보다 조금 높으면 낮추기 위한 약들을 계속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낮췄다가 다음날 약하면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내 질병을 낫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섭취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이런 영양적인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같이 하지 않으시면 5년, 10년 뒤에는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도 내 이런 건강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 약에 의존하시다가 이제는 듣는 약이 없어. 자식들한테 야 그만 먹어라 건강관리라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실 거예요. 본인이 아파서 오랫동안 약을 먹어봤는데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 자식이 똑같이 나처럼 약에만 의존하다가 건강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너무 하면 안 된다고 자제하게 많이 하시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영양과 어떤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진짜 건강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수령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의료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약은 막 드시면서 먹는 약도 많은데 비타민까지 추가해서 못 먹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몸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약은 몸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질병이 생겨서 약물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여기에 영양이 결핍되어지면 그 질병은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우리가 암을 한번 이제 치료받으시고 재발되어지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후에 내가 어떠한 관리 암을 한번 치료를 받고 그 뒤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포 영양과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야만 진짜 건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그 약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영양제가 너무 좋지만 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마 속도겠죠. 약은 먹자마자 탁 떨어지고 영양제는 먹자마자 탁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약이 훨씬 내가 구매하기에도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봤을 때 빨리 나타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미국의 이제 결과라서 달러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어마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그 나라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비용의 15% 이상을 다 절감한 비용의 수치에 해당이 돼요. 오메가3를 먹었더니 우리 LDL, 콜레스테롤 감소하는 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컬 섭취했었더니 42.3억 달러. 그리고 당뇨에 관련해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보충해줬더니 당뇨의 개선에 굉장히 도움받았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 건강에 있어서도 루테인 제아산틴, 여러 가지 칼슘, 비타민 D, 골다공증이나 눈 건강에도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했더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빠르게 먹자마자 백내장이 싹 사라졌어. 이러한 경험들이 아니라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내가 다시는 백내장이나 이런 골다공증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진짜 우리 건강을 가져가는 게 세포 영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나왔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건강이에요. 제 문제는 성인이나 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을 잘 갖춰주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하면 아이들도 무럭무럭 아프지 않으면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기이다 보니까 많이 잘 커야 되고 키도 아프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머리도 좀 좋아져서 공부도 잘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자제력이라는 부분이 성인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거, 달콤한 음식들을 먹는 거, 또 아침에 피곤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먹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라는 것은 그 엄마, 아빠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생각해요. 본인의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이게 올바른 건강을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애는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건강을 진짜 잘 성장하도록 본인이 타고난 성장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적게 키가 성장한다거나 건강 지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 약한 부모가 되지 말자. 그리고 진짜 투자는 학원에 보내서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뇌도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밝고 하고자 하는 꿈들이 생기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후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몸이 피곤한데 뭘 더 하라고 하니까 다 짜증이 나고 안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법은 다 각자가 조금은 그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셋이고 뭐 야채 과일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이런 먹거리에 있어서는 엄청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안 보는 데서는 콜라를 먹어요. 소문이 들려요. 저기 언제 콜라 먹었어요. 이렇게. 저희 막내 이제 야구를 하는데 거기 가면 제가 가면 콜라 시키지 마 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저는 다른 부모가 돼서도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왜 탄산음료를 이렇게 시켜서 쫙 식탁 위에 놔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이미 먹느냐고 과한 포도당을 우리 몸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설탕이 가득 든 콜라를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탕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습관을 아이들을 가져가면 성인이 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당뇨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는 막 해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야구부 아이들. 그 중에 어떤 부모는 아이 저 엄마 또 저러시나 보다 하지만 아이들은 맞아요. 누가 그런 선택하고 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먹을 때 이렇게 숨기거나 한다는 저는 그것도 그 아이들이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어디 안 좋다고 했는데 하고 입으로 넣더라도 안 좋은 것을 알고 먹는 거와 그냥 마구잡이를 먹는 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막 떼쓰고 안 먹는다 하더라도 이걸 먹었을 때 너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생각이 크면서 어느 순간 그거 맛없지만 먹을게 하는 타이밍이 생겨요. 어떤 부모님들은 안 먹으니까 꼭 먹여야 돼서 엉덩이를 팡팡 하면서도 먹입니다. 저도 저희 막내가 아토피가 심했을 때 5살 때 맛없는 거 막 먹어야 되는데 엉덩이도 퉁퉁거리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죠. 너 평생 여기 가려워서 긁고 피나고 이런 상태로 살고 싶어? 이걸 먹으면 이게 없어질 텐데 조금만 네가 참으면 이거 없어지는데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는데 걔가 코를 막고 그 영양제를 가른 걸 이렇게 마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는 그걸 참고 이 피나고 하는 것보다 이 맛없는 걸 먹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토피는 무슨 아토피야. 너무 매끄러운 피부, 야구를 하다 보니까 까마잡잡한 피부지만 건강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머니 선택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골고루 다 잘 먹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맛이 없다고 하고 밥을 거르고 밥맛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소화 능력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소화기가 다 완성되지도 않기도 하지만 유난히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화기 계통, 유산균이나 소화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처음에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밥맛이 좋아지고 이 밥 먹었을 때 본인이 활력이 높아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 나중에는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아이들도 자기 몸을 다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만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면 아이의 건강도 다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굶어도 살은 빠지고, 운동을 해도 살은 빠지고, 다 살이 빠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하던 것을 멈췄을 때 내가 다시 예전의 몸으로 살이 다시 찌느냐, 찌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답고 뭐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건강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만, 체중 조절,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산업이 이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이 성장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골라내는 기준도 굉장히 꼭 필요한 시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살이 찌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게 원인이겠죠. 그러면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을 골고루 채워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엄청 많이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잘 안 먹었어. 그럼 대사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몸에 독소가 쌓이고 분해가 안 됐겠죠. 그러면 그걸 맞춰주는 비타민, 미네랄들을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면 되세요. 노화도 하나의 살이 찌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우리 몸에 세포 안에는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게 노화가 일어나요. 처음 산 차와 5년, 10년 단 차의 이 속도 나가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체의 기관들도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노쇠해지고 노화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대사를 얘기해요. 내가 인바디를 했는데 기초대사량이요 1300이고 엄청 높아요. 저 근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자꾸 살이 찌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질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같은 근육량이어도 그 근육이 지금 막 나온 신차의 근육 세포인지 10년, 20년 된 근육의 그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근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 근육 사이사이에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내장 지방이라고 하죠.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지방들이 쌓이게 되면 그곳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내 세포들이, 근육 세포들이 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불편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면 원래 만드는 100의 효율에서 50, 70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바디라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근육량을 계산해서 그것 대비 1400, 1500kcal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실제 우리 근육이 효율이 100인지 50인지는 측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초대사량이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1400인데 내가 조금만 운동하면 착착착 체지방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근육 사이사이에 이소성 지방이 많이 끼어져 있고 독소가 내 몸에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첫 번째로 독소를 빼내야만 지방은 분해되기 시작해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독소를 저장해놓는 창고가 지방이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독소를 싹 빼면 이제 지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가능한 한 에너지 소모율을 낮추면서 최대의 효율로 우리 인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독소가 없는데 지방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뭔가 에너지를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필요 없는 거, 필요 수준까지의 피하 지방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빼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조절해요. 우리 몸 다이어트 체지방을 조절한 호르몬이 10여 가지가 있어요.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만. 그런 것들이 서로 조율을 가져가면서 체지방을 태워라. 가만히 있어도 체지방을 태워지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독소를 잘 빼냈을 때 그런 호르몬들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이어트 했는데 안 되는 이유, 내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장내에 미생물들, 유해균들이 많게 되면 그 비만 세균이라고 해서 자꾸만 그런 칼로리가 높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뇌를 마비시키는 기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자꾸 이런 음식이 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장내 미생물을 좋은 균주로 바꿔놓기만 해도 또 체중 조절이 잘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결국 앞선 우리 세 가지 건강을 가져가는 부분, 체지방이 내가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독소가 쌓였다는 부분이고 그 독소를 제거한 뒤에 좋은 음식으로 아까 소화 기능, 영양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평생 살이 찌지 않는 내
몸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노화가 있잖아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서 내가 1살, 2살, 3살 더 나이가 들수록 이 신체의 노화도는 있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효율을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몸속에서 만드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몸에서 만들었던 게 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영양소로 비타민, 미네랄 외에 추가적으로 섭취했을 때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에 염증이 많아서 비염,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오메가3를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방이 많아서 염증도 일으키지만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세포막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 오메가의 불포화 지방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항염증 반응,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든요. 내가 오메가3를 다른 튀김류나 이런 기름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메가3를 좀 더 충분히 드시면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병, 아이들 성장, 면역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짜증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원인에 먼저 다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중 조절도 마찬가지로 몸속에서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날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너 할 대로 하세요 하면서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몸은 최대한 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나빠지지 않도록 다시 좋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시면 분명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을 연장기는 5가지 요소 사노비브 의학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양 잘 챙겨주시는 부분,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부분, 수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몸의 해독 시간이죠. 우리 몸의 해독 시간,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많이 드셔도 잠자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져가야 되는, 하루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지만 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또 빠르게 없애는 게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영양소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웃는 것들도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몸에 엔돌핀이라는 것들이 잘 나오게 한다고 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증가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그래도 조금 멀어지는 노력들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학기가 시작할 때 내는 과제예요. 3개월 과제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정해서 3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한 친구들은 운동을 하고 물을 안 먹는 친구들은 물을 먹고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는 친구들은 밥 3번을 규칙적으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몸의 결과들을 마지막 학기 말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런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몸의 건강 지수가 달라지는 것을 단 3개월 만에 또 다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좋은 영양제를 막 섭취하신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건강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제를 먹어서 더 시너지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가는 것들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만 나의 진짜 건강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한 학생, 여학생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본인이 TV 같은 데 보면 건강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유 또 뻔한 얘기하네. 다 알아. 그런다고 해서 다 좋아지면 누가 안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레포트에 써 있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번에는 과제잖아요. 시험 점수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밥을 3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체중이 3kg 이상이 감량이 되고 이 피로하고 찌뿌둥했던 이런 일상들이 너무 좋아졌던 걸 느끼면서 그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이 아니구나. 이제는 좀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긴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해야지
이런 또 우리 아이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그냥 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됐어야 되는데 헛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비전을 나누시고 또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